이번이 굉장히 큰 버블일 수 있고 그래서 꺼져도 굉장히 크게 꺼진다. 실제 굉장히 역사적으로 보면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이번이 제일 큰 상태예요. 그 전에 좀 전에 말씀드린 2008년도 터지기 직전하고 2000년 닷컴 버블 꺼지기 전하고 그리고 90년대하고 제 기억에는 그때와 이렇게 비교해보면 지금 제일 크다. 제가 지난번 출연했을 때 여러분들께 이제 경고의 말씀을 드렸어요. 미국 경제가 지금 좋다고 하지만 이게 엄청난 충격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경기 침체가 아니라 경기 불황이 되고 어쩌면 세계 대공황과 같은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정말 준비를 잘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소가 그때 있었어요.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었다 막 해소되기 직전이라는 말씀도 그때 드렸었고 버핏 지수도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GDP 대비로 시가총액이 너무나 많이 올라가 있다. 또 뿐만 아니라 기준금리를 막 낮추려고 하는 그런 시점인데 그것이 경기가 좋다는 사인이 아니라 도리어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낮추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경제가 더 심각한 상황으로 빠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돈을 너무 많이 푼 거예요. 너무 온탕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너무 돈이 많이 풀려가지고 시중에 그것이 이제 부동산 버블을 막 일으켰다. 더더군다나 주식가격 버블을 많이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런 걸로 봐도 역대급이더라. 2000년 닷컴 버블 꺼지기 직전보다도 많더라. 그때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이 특히 한국 자산을 올인하지 마시고 미국 달러 자산을 나눠서 가지면 좋다. 채권으로 이렇게 옮겨 담거나 그게 워렌 버핏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한 거죠. 요즘처럼 막 주가가 폭락해가지고 그야말로 줍줍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수 있잖아요. 그런 기회를 기다리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위기가 위험이 아니라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오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는데 그때보다도 더 지금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지난 8월보다? 당연히 더 나빠졌죠. 그때보다도 실제 이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나쁜 상황으로 가고 있는 데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 폭탄을 세게 팍 때리니까 물가가 다시 또 튀어 오르는 여러 가지 지표가 나타나고 또 앞으로 더 심각한 상황으로 뛰어 오를 수도 있다. 왜냐면 제일 싸게 물건 수입하는 나라가 중국이잖아요. 중국에 대해서 지금 125% 관세를 때리겠다고 하니까 100불짜리 물건이 $200 이상 더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그래 전반적인 물가 상승이 돼버리고 이렇게 되면 그것이 이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고 그런 가운데 경제는 위축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저쪽에서는 보복 관세를 부과하니까 미국의 그런 상품 수출도 또 잘 안 될 거고 둘 다 윈윈이 아니라 둘 다 루스가 되는 이러한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결국 미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가 되고 인플레까지 오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 그것이 어쩌면 그냥 단순한 경기 사이클 상에서의 경제 침체 정도를 좀 뛰어넘을 수도 있다. 비즈니스 사이클 상에서 우리가 보통 제일 마일드한 것, 미미한 것이 경제가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하다 그 다음에 침체된다. 리세션으로 간다. 더 심하면 이제 불황이다. 디프레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더 심하면 그레이트 디프레션, 대불황 또는 대공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둔화 정도는 지나서 침체 상황으로 진입한 것 같고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제 도입부다. 준비를 단단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죠. 안 그래도 지금 관세 때문에 물가가 많이 오르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 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경기까지 안 좋아지는 거 이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인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 1970년대 원유 가격이 막 폭등할 때 그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있었어요. 원유가 제일 중요한 원자재잖아요. 그러니까 전 산업 자체가 경기 불황으로 막 빠져들고 있는데 물가는 같이 뛰어 올리는 그야말로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 상황이 한 번도 없었어요. 보통 이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 호경기고 반대로 디플레이션이 나타나면 이제 경기 불황이다 이렇게 봤었는데 경기 불황과 인플레이션이 같이 나타났던 것이 이제 1970년대 상황인데 지금도 약간 비슷한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순차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당장은 스태그플레이션을 좀 걱정하는데 더 심각한 경기 불황으로 막 가잖아요. 관세 전쟁으로 막 했어요. 미국이 이제 상호 관세를 전 세계 70여 개국에 대해서 부과를 했다가 90일 이제 유예를 했잖아요. 유예한다는 건 말 그대로 유예예요. 없었던 일로 하는 것이 아니라 90일 동안 협상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관세율을 정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 사이에 이제 당연히 우리나라 같으면 미국에 대해서 수출을 줄이거나 아니면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막 늘려야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이제 갈 거다. 미국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어쨌든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것이 미국 경제도 이제 힘들 거라는 거고 그게 이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또 스태그네이션 초기에는 그렇게 나타나다가 나중에 경기 침체가 정말 심각하잖아요. 그러면 이 물가가 상승하는 게 아니라 하락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바로 1930년대 세계 대공황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똑같이 지금과 마찬가지로 관세 전쟁 때문에 크게 확산되고 경기가 장기간 아주 심각한 침체로 가서 대공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도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에요.
1930년대에도 관세 전쟁으로 시작이 됐던 거예요? 1929년에 주가가 이제 갑자기 폭락을 했잖아요. 그동안 이제 그쪽으로 너무 과잉 투자가 돼서 사람들이 이거 뭐야, 물건이 안 팔려나가네, 재고가 많네 해서 사람들이 이제 투매하기 시작해서 갑자기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기업들이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고용이 점점 나빠지고, 그러니까 경제가 이제 심각하게 침체 국면을 막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1929년에 대통령 된 사람이 후보라는 사람이 후보. 트럼프 대통령처럼 공화당 소속인데, 그런데 이제 경제가 막 나빠지게 되니까 전 부문에 대해서 제조업까지 해서 관세를 높이자, 이렇게 스무트 홀리 관세법이라는 것이 이제 상원 하원을 다 통과를 해버렸어요. 29년에 그 당시에 한 2만여 개 상품에 대해서 평균 관세가 40% 정도였는데, 그런데 이게 얼마까지 올랐냐면 59%.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60%까지 올라간 거예요. 한 1년 반 동안. 그 당시에 모든 국가가 똑같이 하지도 않았어요. 지금처럼 상호 관세처럼 전날은 좀 높이 올리고 상품에 따라 또 다르고 이렇게 하면서 관세를 굉장히 높였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무역 전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벌어진 거죠. 상대국도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캐나다부터 시작해서 영국, 프랑스, 독일 다 보복 관세 부과하고, 이쪽에 또 다시 한번 때리고, 그러면서 계속 에스컬레이트가 된 거죠. 고용도 나빠지고 산업 생산도 나빠지고, 그러니까 전반적인 경제가 다 침체가 되는 거죠. 모두가 다 피해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2차 세계대전까지 벌어지게 된 중요한 이유예요. 항상 이 경제가 어려운 이유를 어디서 찾아요? 다 외부에서 찾잖아요. 독일이 그 당시에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경제적으로 제일 어려운 때죠. 왜냐면 전쟁 배상금을 다 지금 내야 되는데 이미 전쟁하면 다 모든 게 산업시설 다 파괴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당이 구구파가 등장하게 된 거죠. 그게 바로 나치당이에요. 히틀러가 빵을 주겠다, 히틀러가 일자리를 주겠다, 히틀러가 다시 강한 독일을 만들겠다, 이러면서 나치당이 다수당이 됐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히틀러가 다시 전쟁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관세전쟁으로 끝날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캐나다 수상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관세전쟁을 하면 결국 총칼을 가지고 싸움을 하게 된다. 실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이라 하잖아요. 이거 그래도 총칼을 들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게 무력전쟁까지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관세 전쟁이 계속되고 더 커져가고 심각해져 가면은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좀 벌어질까요? 우리나라가 제일 지금 어려운 순간에 와 있어요.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는 뭐 미국과 가깝고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가깝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중국에 대한 수출이 많이 줄고 이래서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미국하고 중국이 거의 비슷비슷한 규모까지 올라갔어요. 또 그렇기 때문에 두 나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우리나라는 직격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두 나라 서로 이제 싸움을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야말로 우리나라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배로 이야기하면 200척의 배가 지금 떠다니고 있잖아요. 그게 제일 큰 배가 첫 번째 항공모함 미국호고, 두 번째 큰 항공모함이 중국호죠. 그래서 전체 놓고 볼 때 미국호가 한 25% 정도 차지하는 거예요. 중국은 한 17%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1.7%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보다 10배, 15배 큰 배가 지금 서로 맞붙어 싸우고 있고, 그 나라하고 교역하지 않으면 우리는 먹고 살지 못하는 나라인데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나라뿐만 아니라 이게 전 세계적인 그런 무역 전쟁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관세 전쟁을 펴게 되면 우리나라가 제일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최근에 트럼프가 관세를 유예해주겠다, 뭐 이 얘기 들리고 나서 다시 미국 증시는 또 오르기도 했거든요. 24시간도 안 돼서, 그러니까 상호관세를 막 부과했다가 중국이 막 맞대응을 너무 세게 하니까, 그래? 그럼 다른 나라는 다 90일 유예. 그 대신 뭐 중국에 대해서는 그래? 내가 받고 내가 좀 더 때려. 그래서 125%까지 이렇게 올렸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는 다 지금 유예를 하니까, 야, 이거 드디어 관세 전쟁은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스닥은 12% 이렇게 올랐고, 맞아요. S&P 500도 거의 10% 가까이 막 올랐고, 우리나라도 많이 지금 오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항상 이 자산은, 특히 주식 같은 것, 환율 같은 거는 약간 오버슈팅을 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지나치게 현실보다는 바잉 반응이 아닐까. 제가 볼 때는 아직 상황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마치 상황이 끝난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들이 이제 여기서 생산해서 미국에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들어와서 해라.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현대 자동차 회장이 직접 가서 31조만큼 투자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자동차 생산도 하고 철강 생산도 하고 모든 걸 다 여기서 하겠습니다. 그 얘기가 뭐예요? 그만큼 우리가 수출을 못하게 되는 거고, 그만큼 우리나라 일자리가 그걸로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지금 상황이 끝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상황은 계속 진행될 것이다. 굉장히 힘든 상황일 수 있다는 거죠. 그간 좀 미국 주식은 신이야 하면서 믿고 갔던 분들은 불안해하고 계세요. 그럼 지금이 어찌 보면 미국 주식 박앤세일 기간 아닐까? 이런 분도 있고요. 이제까지와는 다르구나. 미국 주식 정리해야 되겠다.
이런 분도 계시고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 자신도 뭐 미국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고 또 미국 달러도 많이 갖고 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떨어지면 좀 사야 되지. 한데 아직도 충분히 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사고 있지는 않아요. 저는 다만 언제 바닥일 줄 모르기 때문에 제일 좋은 방법은 조금씩 계속 분할 매수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이 그 시점이냐? 저는 아직은 아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세전쟁의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이제 상황이 다 끝났으니까 지금부터 매입해야 되지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제 미국의 경제가 이제 불황 초입 정도로 와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심하다면 세계 대공황으로 더 확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또 우리나라의 뭐 주식이나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부동산 같은 것은 약간 정기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뒤늦게 이게 더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너무 막 마음이 급해가지고 지금 뭐 좀 떨어진다더라 아니 반대로 막 올라간다더라 해서 추격 매수 하는 것은 좀 위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이제 좀 위기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달러나 미국 자산 들고 가는 게 맞나요? 그러니까 미국은 경기가 좋아서도 달러값이 오르고요. 경제가 위험한 상황으로 갈 때도 올라요. 실제 그렇잖아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런 문제를 터뜨린 게 미국인데 또 미국 경제 자체가 또 힘들었었는데 돈도 많이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을 막 찾는데 어디로 가냐면 다 미국에 있다고 생각하고 미국 국채 사고 그래서 미국 달러값이 막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지금도 거의 뭐 반복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미국 달러는 적어도 우리나라 원화에 비해서는 더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장기 추세도 그렇고 단기적으로도 그런 상황이 계속 되지 않을까. 관세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할 때 그럼에도 좀 물가가 오르고 뭐 이런 경제 상황에서는 보통 어떤 자산군이 떠오르나요? 항상 경제를 볼 때 장단기로 나눠서 보거든요. 초장기로 보면 우리 인류가 지금 거대한 변혁을 하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뭐 수십 년 수백 년 이상 계속 진행될 그런 거대한 변혁이기 때문에 거기에 올라타는 전략을 써야 된다. 투자도 그렇고 아니면 자기가 하는 일도 그쪽으로 올라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단기적으로 볼 때는 지금 약간 버블이 있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서 올인해야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장기적으로 지금 나눠서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젊은 분들께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막 급하게 막 한쪽으로 올인해서 나중에 크게 후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디지털 사회로 막 전환되니까 디지털 자산도 일부 포트폴리오 다변화 차원에서 좀 갖고 있어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기는 위험한 상황이면서 동시에 기회일 수 있기 때문에 현명한 투자자가 되면 좋겠다. 그러면 어떤 분이 현명한 투자자냐? 그 분은 정말 스스로 공부하고 준비하는 사람. 남의 얘기를 무조건 듣지 않고 내가 스스로 정말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분석하고 그러면서 대비하는 사람이 아닐까.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서 투자도 하는 것이 나중에 후회하지 않고 또 이제 성공하는 투자자가 되고 그럼으로 해서 행복하게 또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